한국의 핵무장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핵무장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사실 대다수고 저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근거 없는 낭설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너무도 많은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핵탄을 만들어야겠죠. 핵무장을 한다는 건. 핵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해드려보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이 있을 겁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국내에서 핵무장이 가능하다, 뭐 몇 개월이면 핵탄 몇 개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주장의 근거가 우리 국내 상업용 원전에서 나온 저 핵 폐기물들, 엄청나게 쌓여있는 폐기물들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탄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말씀을 안 하고 무작정 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중들은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저게 맞겠지라고 믿으시죠.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거든요. 플루토늄탄을 만들려면 플루토늄 239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라늄 238이라는 이 원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저농축 우라늄, LEU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연소시켜서 중성자하고 반응시켰을 때 이 플루토늄 239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문제는 LEU 핵연료를 다 태운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플루토늄 239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자로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이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꺼내거든요. 꺼내고 나서 그 연료봉에는, 이 폐연료봉에는 플루토늄 239 비율이 0.54%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순물입니다. 거기다가 이 플루토늄 탄을 만들려면 플루토늄 240이라는 물질을 7% 이내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사용 후 폐연료봉에는 플루토늄 240의 비율이 40%가 넘어요. 이 240의 비율이 높을수록 조기에 핵분열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폭탄이 만들어지려면 한꺼번에 응축해서 빵 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기에 분열을 하면 천천히 타면서 열이 나겠죠. 그래서 240의 비율이 높을수록 폭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사용 후 폐연료봉에는 이 플루토늄 240의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여기다가 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쓸어버리겠다고 저렇게 위협을 하는데 환경오염 발생하더라도 핵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제 핵탄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저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율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내에 6발을 제조할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2배인 50개 이상의 원전을 가지고 있고 핵실험과 원자탄 실험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원자 주기율 표고를 다 가지고 있어서 군사적 핵 분야에서 우리보다 수십 년을 앞서 있는 중국도 현재 핵 보유량 500발을 1000발로 늘리는데 10년 이상 걸릴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죠. 플루토늄탄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라늄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국은 북한과 달리 국내 우라늄 채산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수입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IAEA의 철저한 감시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라늄 원석을 구할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 우라늄 원석을 흔히 우리가 옐로 케이크라고 불리죠. 그 우라늄 정광으로 만들기 위한 정년시설. 이 정년시설에서 나온 정년시설에서 나온 것들을 육보라 우라늄으로 변환하기 위한 시설. 이것들을 농축하기 위한 원심 분리기 시설. 이 육보라 우라늄으로 만들었을 때 가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들이 없습니다. 다만 저 원심 분리기를 만들기 위한 시설은 국내에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초고속 회전 기술이라든지 고정밀 가공 기술이라든지 고강도 머레이징강이나 아니면 고강도 경량 소재 제조 기술, 초정밀 베어링 제조 기술, 수천 수만 개 원심 분리기를 이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자동화 네트워크, 이런 제조 역량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어요. 원심 분리기를 만들면 국내에서 비축해서 가지고 있는 LEU 연료가 있거든요. 이거를 재농축을 해서 기술적으로는 초기형 우라늄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떨어졌던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LEU 연료는 전부 다 전량이 IAEA의 24시간 감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이 핵무기를 터트리려면 기폭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플루토늄탄 같은 경우는 내폭형 기폭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라늄탄도 거기에 맞는 기폭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원자핵공학과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발파공학, 화학공학의 분야입니다.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핵탄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실험이나 고민이 없었어요.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준이 워낙에 높으니까요. 그런데 신뢰성 있는 기폭장치를 만들어내려면 수백 번이 넘는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 외교, 군사 제재를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율 뭐 1,450원 넘었다고 굉장히 난리잖아요. 뉴스에서도. 이 경우가 되면 1,450원이 아니라 14,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견뎌낼 수 있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핵탄을 크기를 줄여야 탄도탄이나 유도탄에 집어넣을 수 있죠. 탄도탄이나 유도탄, 우리 현무 계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넣으려면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게 필수적이에요. 그러려면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5.7kg 정도의 삼중수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수원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정도면 수백 발 핵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당시에 중국의 CNEIC라는 곳으로 중수 80톤을 43억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수가 삼중수소 제작의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5.7kg 내외 가지고 있었던 삼중수소가 현재 유지 중이거나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고출력 탄두 한 기 만드는데 10g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백 발 말씀드렸던 게 한 570발 정도 될 거예요.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너무 짧습니다. 1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년 주기로 이걸 계속 만들어서 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삼중수소를 만드는 게 가격이 비쌉니다. 거기다가 만들었다 치더라도 이 핵무기를 투발할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마치 우리나라는 지금 핵무기 투발 수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핵탄만 있으면 된다라고 일부 전문가들과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F-15K, KF-16, F-16AB형, F-16 CD, F-16 피스브리지 이런 것들 핵탄을 투발하기 위한 소스 코드가 전혀 없습니다. F-35A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군 기체는 모든 기체가 핵탄을 투발할 수가 없어요. 핵탄을 투발하려면은 미국으로부터 핵탄 투발을 위한 소스 코드를 개방을 해서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줄 리가 없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KF-21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핵탄 투발용 소스 코드를 넣던지 아니면 현무탄도탄이나 현무 순항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현무3 이런 곳에 핵탄을 소형화해서 넣으면 발사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삼중수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핵탄 투발 수단이 불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한국군은 현재 한국형 핵 교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무기체계를 하나 만든다 치죠. 전차를 만든다고 치자고요. 우리 K2 전차 유명하잖아요. 전차를 한 대 만들 때 군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핵무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핵탄의 위력이 달라지거든요. 대군사 표적을 대상으로 할 거면 킬로톤급의 핵탄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대가치 표적, 즉 민간인이라든지 적국의 도시 또는 적국의 전쟁 지속 역량을 쓸어버릴 목적으로 만들려면 메가톤급 규모의 고출력 핵탄이 필요하죠. 운영 주체, 지휘 통제 체계, 지휘 체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략군이 운영할 것인가? 전략군 사령관에게 핵탄을 쓸 권한을 줄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운영할 것인가? 합참이 운영할 것인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쓸 것인가? 핵 억제를 위해 쓸 것인가? 즉시 경보 즉시 발사를 해서 적국이 아예 우리에게 핵 공격을 가할 가능성 자체를 제로로 만들 것인가? 최소한의 수량만을 가지고 제2격 반격용으로 만들어서 적국에게 최소한의 억지력만 가질 것인가? 이런 목표치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핵폭탄을 만들려면 기술자들이 이런 것들을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만들지 않겠어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배경 설명 없이 우리가 상업 원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니까 만들 수 있다. 정부가 현재 미국이랑
뭐 협상을 잘하고 있으니 만들 것이다. 이런 주장만으로 한국이 곧 핵무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도로 지능적인 핵무장 방해 주장이에요. 왜 제가 방해 주장이라고 하느냐? 현재 한국 정부는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언젠가는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뭐 정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발설을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노력 자체는 기울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게 바로 전략군 사령부죠. 전략군 사령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치고 핵탄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전략적 가치를 지닌 투발수단은 핵탄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전략적 가치라고 해서 그 핵탄이 군사 전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핵 전략이란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용어에 맞지 않는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으나 지금 당장 현 수준에서 이재명 정부가 뭐 핵연료 재처리 협상을 완료를 했다고 해서 현재 완료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완료가 됐다고 치더라도 그걸로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몇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한국 해군이 하기 대단히 어려웠던 북한 마양도 기지에 대한 매복 작전 그리고 트래킹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재래식 잠수함 전력으로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 해군의 상당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마양도 기지가 어디냐? 북한에 보면은 함경북도 지방에 신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북한의 잠수함이 건조가 되는 곳이에요. 마양도는 그 건조된 잠수함이 운영되는 작전기지입니다. 여기서 북한의 잠수함이 출격을 합니다. 동해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매복하고 있어야 북한의 SSBN이 만들어지더라도 뭐 신포급이라든지 이런 SSB라든지 이런 잠수함들이 출항을 해서 우리에게 발사관을 개방하고 SLBM을 사격하기 전에 격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매복 작전, 트래킹 작전, 헌터킬러 작전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 40분 이상 수중에서 기관 전전속 같은 고속 항행을 하면 40분 이상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북한은 한국을 타격하기 위한 SSBN을 건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SSN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건조하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 초기가 가능해집니다. 전략 초기라는 것은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이 일정 해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라도 핵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작전 태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언젠가 우리도 영국 수준으로 격상시킬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NPT 탈퇴도 가능해질 거고요. 미국의 무기난에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미국이 눈을 감아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처럼.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려면 결국은 미국이 눈을 감아줘야 돼요. 무기는 해줘야 돼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영국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중국과 대적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먼저 확고히 다져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핵이 없더라도 우리가 SSBN, SLBM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무 계열의 SL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SBN을 우리가 만든다면 이게 비록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SLBM이라 치더라도 언제 어디서 솟구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평양과 베이징의 지도부에 대한 참수 타격에 언제든지 동원이 될 수 있고 북한의 중심, 산둥반도 일대라든지 이런 곳에 배치되어 있는 중국과 북한의 탄도탄, 유도탄 전력에 대한 전략적 치명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략적 억제력을 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항모전단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한국은 독도급, 마라도급 강습 상륙함을 기반으로 해서 드론 모함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정규 항공모함을 진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모 전단이 기동을 하려면 반드시 수중에서 이 전단의 전방 또는 측방을 호위할 SSN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노트 이상의 고속 전속 수중 항진을 하면 40분을 채 기동을 할 수 없어서 항모 전단을 구성할 수가 없다.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항모전단 구성이 가능해지면 지구상 어디라도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국군의 전략적 역할과 위상이 굉장히 현격하게 증대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 선제 핵 타격을 우리 공군기지에 가하더라도 일부 공군 전력, 해군 항공대 전력이 되겠죠. 그때는 그 함재기 전력이 살아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반격을 나설 수 있는 전력이 보존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동맹의 현대화 요구 역시 이 항모전단에 비례해서 증대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프래틀리 군도라든지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이 현재 일본과 진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작전이랑 이런 미국이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합작전에 대해서 한국군의 참여 빈도 역시 증대되게 될 겁니다. 이 빈도가 증대되게 되면 한미동맹의 위상 역시 함께 증대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건조를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국내에서 하든 건조를 시작을 하면 중국은 이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갖은 방해 공작을 가해올 겁니다.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의 핵심 기술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균형 동맹은 북한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불균형이라는 단어에 좀 너무 많은 포괄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러시아의 핵심 기술이라는 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그 핵심 기술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공위성의 정찰위성의 광학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북한도 지금 SSBN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퇴역을 하고 있는 기존의 핵추진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공유해 줄 수 있다든지 또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거에 사실인데 거기서 드론이라든지 일부 전력들에 대한 재래식 기술 현대화 또 공군 전력 현대화에 대한 기술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굉장히 필요한 유의미한 기술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피 흘리면서 싸워주는 대가치곤 너무 불균형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수준을 퀀텀 점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의미가 있는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러시아에 지금 현재 파병했던 1차 파병 장병들은 북한군 장병들은 복귀를 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직 러시아 현지에서 전장 적응 훈련과 파병 후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는 북한군 병력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구하는 박사의 견해로는 북한의 신형 M2018 자주포가 러시아로 건너갔다라는 첩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포탄이 지금 넘어가느냐 마느냐 155mm 포탄이 가느냐 마느냐를 지금 유럽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식별되고 있는 북한군의 신형 장비들이 있어요. M2018 엔로스라든지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식별이 되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110mm 곡산형 자주포를 밀어내기 식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KN-24 같은 전술탄도탄 TBM들로 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에 대한 병력과 장비, 탄약 제공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북한산 탄도탄, 북한산 탄약의 신뢰성이 초기에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약이 언제 불발날지, 이 탄도탄이 쐈는데 어디로 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형 공산 오차가 1km 단위로 나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파견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협력의 수준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군사협력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지금처럼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 동맹으로서 참전했던 그 혈맹의 관계, 특히 군사조약에 의한 이런 서로 간의 군대를 파견해서 같은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싸웠다는 것은 대단한 결속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많은 기술을 주고 북한군을 데려다 썼는데 전쟁에 승리하지 못해서 푸틴 정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재건에 북한이 파견할 수 있는 인력 수준, 이 정도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너무도 필요로 하죠. 식량으로부터 천연가스,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기적, 장기적 차원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북중러 관계에서 북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소위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전략적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시뮬러스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전략적 동시성의 개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이 수정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본인들의 생존 공간을 차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분쟁에 사실 지구박이의 역할을 하는 미국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항상 연루가 되어 있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탄약과 재원을 소모를 하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언제 침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란이 현재 핵무장을 시도를 하고 있고 핵무장이 완성되자마자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여러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력은 그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만큼 소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은 통합억제 전략이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정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이들과 비공식적으로 조율된 도발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러시아나 중국으로 향해지는 미국의 시선이나 전략적 압박을 했지 분산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탄도탄 사격 실험을 한다든지 ICBM 사격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행을 함으로써 러시아, 중국, 이란 이들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제공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들 국가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자원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러시아로부터는 직접적으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파병함으로써 한화 2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재원을 벌어들였거든요. 전사자 수당부터 해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글로벌 분쟁이 증가할수록 그 수정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생존 공간은 증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적으로 북한은 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북한에게 있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북한은 향후에도 고강도 또 단기 고강도 무력 도발이라든지 또는 저강도 무력 도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예전처럼 강하게 도발하지 않고 비교적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군사적인 계산에 따른 움직임인가요? 다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현재 비교적 도발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탄도탄 실험을 2번 정도 실시를 했고요. 지금 이 모습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8차 당대회의 결과를 지금 현재 추스려야 될 시점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시끄러워서 좋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김정은은 이번에 러우 전쟁 파병으로 벌어들인 특수 외에는 사실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항목들 중에 군사력 분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에서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러시아로 막대한 병력과 탄약을 지금 현재 파병한 상태에서
작년에 자강도라든지 북한의 주요 군수공업 기지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들을 충당하는 것이, 특히나 소모된 탄약들을 충원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 고강도 무력 도발을 통해서 분쟁을 해서 득될 것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본인들의 의도대로 한국 정부가 휘둘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면 다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연구 내용하고 좀 다르죠. 왜 그러냐? 아직 중국의 해군 전력들이 대만을 침공할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시 해협과 미야코 해협 일대를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해 함대, 남해 함대가 특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항모 전단이 함대함 결전을 치를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의 항모 전단은 함재기를 띄울 수는 있는데 그 함재기가 가장 중요한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준이 안 되거든요. 엔진 출력이 좀 미약하고 항모 자체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이라면 숫자라도 충분해야 되는데 일본의 제2호위 대군이라든지 미 7함대라든지 그리고 대만의 신형 잠수함인 삼천톤급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경멸할 정도의 수준이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륙 전력들을 실어나를 상륙 함대인데요. 이 상륙함들의 수준이 현재 중국의 합성 상륙 여단 1개 정도를 실어나를 수준입니다. 군용 상륙함 다 끌어오고 민간 바지선까지 끌어왔을 때요. 그런데 1개 여단이 상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대만군의 1개 군단과 싸우게 되면 대만군이 아무리 낙후되어 있어도 여단위 군단을 상대로 해안 교두보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탄도탄, 더 많은 드론, 더 많은 해군 함정, 더 많은 상륙 함대, 특히 상륙 함정들이 적어도 한 번에 1개 사단을 수송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버텨내죠. 그런 수준이 아직은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서 침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장기전을 끌고 가면 당연히 상대적인 군사력의 파이가 큰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조로 봤을 때 일본과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이 내용을 중국군 장성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총서기와 중국군 장성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들이 마찰적인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군을 완전히 장악해서 숙군 작업을 하고 상륙 함대를 준비하고 더 많은 함정을 치고내고 이들을 전부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었을 때 2027년 해봤자 이제 2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북중러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안보 전략은 무엇인가요? 북중러의 동맹이 강화된다는 뜻은 신냉전 체제가 고착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진영, 서방 진영에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에 의한 동맹국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지금 전략적 자율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 동식성이라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미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 입장에선 자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제정치적 상황 하에서 우리는 북중러의 삼각동맹이 강화되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 역시도 한미일 삼각공조 및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특히나 한국은 정찰 감시 자산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적어도 동북아시아 분야에서만큼은 신호정보 수집은 일본이 최고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인간정보가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정보 영역에서 강점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북중러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특히 하이브리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4세대 전쟁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발적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바뀌면 한국이 핵연료를 직접 다룰 수 있게 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실제로는 어떤 변화인가요? 저 부분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뀌고 난 다음에 사실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찌됐건 개정이 됐다 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인가. 먼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의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용할 에리우 연료의 100% 수입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국내에서 이걸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가지는 함의가 매우 크거든요. 놀랍게도 이 전 세계 저농축 우라늄 공급 시장의 한 60% 정도, 50% 정도, 과반 정도를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미국조차도 러시아로부터 일정 연료를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공급망 전쟁에서 이들 국가를 배제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동맹국인 한국이 에리우 연료를 농축할 수 있다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 사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국제사회적 영향력을 그만큼 약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입니다. 한국은 현재 이 권한이 없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국내 상업용 원자력 생태계, 원자력 산업 생태계 전반에 엄청난 활력이 돌 겁니다. 이 재처리를 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회사들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현재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재명 정부도 AI 시대를 맞이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이 AI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추가적인 원전의 건설이 필수적이에요. 앞서 언급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한국은 드디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느 시점엔 미국의 묵인 하에 핵탄을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승인이 되려면 NPT에서 제약하고 있는 제약 조건 역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와 미 백악관 대통령실 여기서 이걸 승인해주고 싶어도 미 국무부, 미 에너지부, 미 의회 승인 이렇게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 의회예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로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가 외교 무대에서 제일 못하는 게 이 로비예요. 로비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도 굉장히 적습니다. 한국은 로비라고 하면 불법적인 거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못해요. 그런데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로비가 필수적인데 이게 너무 잘 못하다 보니까 원자력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미지수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계속 TV에 나와서 협상이 타결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양국이 사인한 승인된 문건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협상 중입니다 사실은 라고 슬그머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이걸 타결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했었던 정권이 없었어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재처리 이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잘하고 있는 상황이 실제 결과로 도출이 되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부의 설득, 국무부 설득 이런 것들이 산적돼 있는 과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또 한국만 이거를 승인해 줘버리면 야 미국아 왜 일본하고 한국은 그렇게 해주면서 나는 왜 이거 안 해줘? 이렇게 딴지거는 나라가 분명히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프레임에 또 갇힐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주국방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코리아 퍼스트 외교를 추진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지금 시리즈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죠. 이번에도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제임스 D. 모로우라는 국제적 석학이 계세요. 이분이 저술한 논문 중에 Alliance and Asymmetry, O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자율 안보 교환 관계를 지적한 논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소국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대신에 안보를 확보를 하고, 강대국은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약소국이 필요로 하는 안보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PD님께서 질문 주신 이 내용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율성을 얻고 싶다면 그만큼 안보를 포기해야 되는 게 국제정치학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깔려있는 논리의 베이스. 그런데 한국이 자율성을 얻고 싶다면 당연히 그만큼 안보를 포기해야겠죠. 근데 안보가 포기할 수 있는 건가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율성을 얻는 대가로 강대국이 제공하는 안보를 우리가 완벽하게 대체를 하려면 현재 쓰고 있는 재원으로 완벽하게 대체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강대국이 제공해주는 그 안보적 편익만큼의 비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대가에는 60만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거, 첨단 무기 체계를 구매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거,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 핵무장 시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되는 거,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압박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병역 자원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사회적 재정이라든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는 자주국방 하겠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선택에 대한 대가 역시 선택을 한 국민이 치러야 될 겁니다. 왜? 국민주권 국가니까요. 당장 주식시장부터 폭락할 겁니다. 원한 가치는 스카이로켓처럼 치솟을 거고요. 한국이 코리아 퍼스트 하는데 미국이, 그것도 아메리카 퍼스트가 기조인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관계를 원활히 가져간다? 한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이거는 웃기지도 않은 얘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한국이 현실적으로 핵억제력과 전략 자율성을 강화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자주국방처럼 완전한 100% 자율성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현 수준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한국은 자체 핵무장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보를 유지한 상태에서 핵 억제력을 높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미국에게 한국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미국의 뉴욕이나 시애틀이나 워싱턴 DC에 핵공격을 맞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한국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 정도 가치가 되면 그만큼 동맹 내에서, 자유진영 내에서, 서방 국가들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대단히 높아질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요,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은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한국만큼 베이징 때리기에 좋은 곳이 없어요. 아마 현재 미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니그 같은 것을 이제 평택기지에 갖다 놓고 기습적으로 베이징 때리면 시진핑 지도부는 피해보지도 못하고 소멸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핵타격 자산의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사거리 안에 있긴 있지만 한국만큼 높은 위협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거기다가 일본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평양 방어선의 최후 방어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얘기하면 지전략적으로는 일본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칫 잘못해서 한미동맹의 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한국은 게르게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 진영 내에서
이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한국을 배제하고서는 그 국가들이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몸집을 키우면 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지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새우가 고래만큼 몸을 키워야죠. 그 한 가지가 현재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 반도체 분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을 빼내고 나서 전 세계의 국가는 현재 돌아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두 국가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죠. 물론 대만의 TSMC와 경쟁 관계에 있긴 하지만 기술적 수준은 아직은 우리가 더 높다라고 사실 평가되고 있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원자력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LEU 연료를 우리가 농축을 해서 서방 국가에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서방 세계에서 LEU 연료를 공급하는 주요 회사는 네덜란드의 유렌코, 미국의 센트러스 에너지 그룹, 제너럴 메타,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프랑스의 오라누 그룹 한 요 정도를 뽑을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긴 있는데 주요 기업들은 요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LEU 공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예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지금 현재 전쟁 중이죠. 2026년, 2027년에 나토랑 전쟁을 하냐 마냐 하고 있죠. 중국 역시도 제가 앞서서는 40%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6년, 2027년 이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 국가로부터 LEU 연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인 겁니다. 왜? 우리는 저들과 적대하는 진영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중국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그것도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미군이 미군 기지에 사드 들여왔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나요? 어마어마한 보복을 가해왔죠. 중국은 자원을 무기로 삼는 나라입니다. 히토류, 심지어 그 흔한 요소수마저도 우리한테 무기로 휘둘러서 우리 요소수 대란에 한번 휘둘린 적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만행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당장 관광객 끌어서 관광객에 의한 관광 수입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중국의 이런 자원 무기화 전략에 대한 대응이 우리도 절실하게 필요한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LEU 연료를 농축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협상이 정말 잘 진행이 돼서 우리가 그런 국영 기업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글로벌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방산 수출입니다. 아직은 유럽과 미국의 방위 산업의 생산력이 복구되지 않았어요. 현재 한국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조병창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토 진영에 속해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현재 무기를 팔 수 있고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구형 장비들, 탄약들 우리가 뉴스로 접할 때는 아니 왜 저걸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주지? 왜 저렇게 퍼주지? 단순히 러시아랑 대신 싸워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방산 기업들은 자신들의 차기 전차, 자신들의 차세대 IFV, 차세대 자주포, 차세대 탄약 한 발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주는 거예요.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결코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들을 현재 지원을 할 수는 없죠. 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밥그릇이 뺏길 게 너무도 눈에 선이 보이는데 유럽에 있는 유수의 방산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죠. 그들은 현재 유럽 나토 내에서의 방산 협력, 나토 재무장을 위한 무기체의 공급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높인다면 우리가 유럽 내에서의 방위산업 판로를 더욱더 확장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입김을 가하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존재가 현실적으로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5mm 포탄이라든지 신형 드론이라든지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같은 우리가 자랑하는 K9 자주포 같은 우리가 자랑하는 이런 방산 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수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 같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체계와 탄약을 주고 싶은데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은 매우 떨어져 있어서 돈 주고 사서 주던지 아니면 돈 자체를 주고 있는 국가들이 꽤 많거든요. 그 국가들이 자기들 돈으로 주느냐? 아니에요. 유럽 내에 동결되어 있는 미국 내에 동결되어 있는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서
그 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 있는 방산 기업들도 그 국가들도 생색은 우크라이나한테 엄청 내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후 복구할 때, 우크라이나 군을 재건할 때,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재건할 때 우리한테 이 정도 파이는 줘야 되지 않겠니? 그 파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고 있는 거에 수백, 수천, 수만 배를 아마 받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 동결 예산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는 그 돈을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다 독식하도록 놔둘 필요가 우리가 없죠. 우리의 이 뛰어난, 심지어 우리는 더 많은 양을 더 빠른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유럽의 각 국가들한테 판매를 하고 여기에 이제 예외적인 독소 조항으로 제3국에게 필요하다면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두루뭉실한 독소 조항을 만약 신설을 한다면 우리는 유럽에 지금 현재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판매에 국한되고 있지만 전 유럽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북한은 직접 파병해서 피 흘리고 싸워서 25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도 못하나요? 이 독소 조항을 대가로 전후에 우리도 우크라이나군 재건에 일정 수준의 무기체계, 일정 수준의 건설, 산업 역량 확보할 수도 있죠. 또 산업 현재 필요한 민수용 장비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현재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심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제국의 전략 중심을 계속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발전기예요. 발전기를 계속 폭파시키고 발전소를 폭파시켜서 엄동설안의 민중들이 추위에 떨게 만드는 거. 그 작전은 계속 양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도 막대한 민수용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발전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이거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는 게 부담된다면 제3국을 통해서 팔 수도 있죠. 우리나라 드론 회사들 많아요. 많은데 현재는 이 시장이 파이가 너무 작아서 부품을 우리나라가 완전히 생산하지 못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나온 거 보니까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국토부의 자료를 보니까 드론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필수 기술 13개 중에 12개가 중국산이에요. 이게 중국산 없이는 드론을 못 만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판로를 우크라이나 지원해서 얼마나 많은 드론이 쓰이고 있습니까? 유럽도 수백만 대, 수천만 대의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자기들도 스스로도 드론으로 무장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드론 만드는 회사들이요. 역량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만 확보해주면 그 시장이 확보될 때까지 정부가 지원만 해주면 이 13개 필수 기술들 우리나라 충분히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할 역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판로를 개척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적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혈맹관계로서 동맹으로서 상호방위 조약에 입각해서 상호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을 위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희생을 했다라는 대의적, 대등적 차원의 생색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격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미동맹의 격상으로 이어지게 되면 미국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혈맹인데 더군다나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한국을 배제해버리면 반도체와 해결료와 방위산업에서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한국을 제외하고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데 한국만큼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우리가 각 국가들 진영 내에서 사실 미국 제외하면 다 또이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국가들 지정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전략적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미국과의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결국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미국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국가가 되면 미국아 우리 도저히 북한 때문에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우리를 지킬 최소한 수준의 핵탄두만 만들게. 최소 억제력만 만들게.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영토까지는 닿지 않는 사거리, 북한만, 중국의 주요 도시만을 사거리로 두는 무기체계 투발수단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핵무장 한다? 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미국은 먼 산 쳐다보면서 잘 못 들었는데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묵인해주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핵무장,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염원하시는 핵무장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실제로 작전을 지휘하게 되나요?
전자권이 전환이 돼서 현재 기조대로 진행이 돼서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되면 미래 연합사는 한국군 사성장군이 사령관을 맡게 될 것이고, 현재 한국군은 미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을 한다고 적시를 해놓고 있지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동일 계급의 타군 지위를 받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군은 당연하게도 이 부사령관의 계급을 3성으로 낮출 겁니다. 그럼 미군 4성은 어디로 가냐? 현재 일본에서 창설 준비 중인 단일 전구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갈 거예요. 한국군의 생각하고 다르겠죠. 현재는 연합사가 50대 50 비율로 한미 양측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시가 되면 연합사 이하의 여러 군정별로 구성군 사령부가 구성이 돼요. 연합 지상 구성군 사령부는 한국군 지상군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 한국군의 지작사령관 사성장군이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부는 미 7공군을 중심으로 창설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 7공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죠.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부는 항모전단을 가지고 있는 미 7함대를 중심으로 창설이 돼서 미 해군 사령관이 7함대 사령관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해병 구성군 사령부는 한국군의 해병대 사령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창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군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연합특수련 사령부는 미 특수련 사령부 소콤의 지휘관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자산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자산이 어느 국가가 비율이 더 높은가에 대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저히 연합 전력의 능력에 기초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미래 연합사 체제로 바뀌게 되면 각 구성군 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향으로 현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 계열 정권들은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연합지성 구성군은 한국군이 지휘한다 쳐도 한국 해군이 지금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나요? 항모작전에 대한 교범이나 교리가 있나요? 없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지휘를 할 수가 없죠. 항모도 없고 함재기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 해군은 F-35B 도입 논쟁 때 제가 목격을 한 건데 F-35A, B, C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장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해군이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를 지휘한다? 한국 해군이 SSBN의 전략 초계 작전을 이해할 수 있나?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데 불가능한 얘기로 보여집니다. 공군 역시 마찬가지죠. 전자전기 한 대 없는데 전자전을 한국 공군이 운영을 한다? 만약에 PD님께서 미군이면 그 지휘에 따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미래 연합사 체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핵심 전략 자산들은 미군이 가지고 있도록 현재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권 전환에는 3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 연합 방위로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능력이 확보되었는가? 두 번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필수 대응 능력이 구비되었는가? 세 번째,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이 3가지가 전부 충족이 돼야 전환 조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미 양측이 평가 중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능력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 대응 능력이 우리 군이 갖춰졌는가를 평가 검토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기본 운영 능력 평가인 IOC 평가는 현재 종료가 됐고요. 완전 운영 능력 평가인 FOC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인 FMC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시메텔이라고 하는데 연합 임무 필수 과제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55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상당 부분 진전이 되었다라고 한미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한 언론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서는 전자권 전환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왜 전환이 계속 회자가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아마 구독자님들 대부분께서 그렇게 상식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전자권이 전환이 돼서 전시가 되면 미국이 한국군을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것이다. 그 논리가 있어야 전환을 하든 환수를 하든 회복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합사는 50대 50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군이 됐건 미군이 됐건 어느 한쪽도 주도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조금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연합사령관의 사령관이 한국군 사성장군이 되고 미군 부사령관이 삼성장군이 되면 각 구성군 사령관이 한국군 사성장군이 되고 각 구성군의 부사령관이 미군 삼성장군이 되면 또는 미군 이성장군이 되면 미국이 자산을 보낼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군 미래연합사 사령관이 야, 미 7함대 당장 튀어와 항모전단 전개시켜 B2 보내 SSBN 어딨어 SLBM 날려 라고 지시하면 미군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지휘체계 아래 있지 않은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미군은 아마 그 자산들을 일본에서 창설한 단일정부 사령부 예하로 묻고 그 단일정부 사령부를 유엔사랑 같이 묶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미래연합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유엔사라는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결국은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군이 이런 자산들을 보내는 소극적이거나 안 보내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군 장성들의 지휘 아래 없잖아요. 보내더라도 보낼 때마다 비용을 청구할 겁니다. 항모전단 한 번 띄울 때마다 스텔스기 한 번 띄울 때마다 돈이 얼만데요. 공짜로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미래 연합방의 전력을 한국군이 주도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핵심 자산인 ISR 자산, 감시정찰 자산이죠. ISR 자산, 미사일 방어, 전자전, 전략 타격, 병참 분야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또는 한국군이 미군을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단언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부분들을 ISR, 전략 자산, 미사일 방어, 전자전, 전략 타격, 병참 분야는 미국의 독자적인 권한이다 라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특히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확장 억제에 관련된 부분은 미 대통령 승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미군 장성이 뭐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한국군이 지금 이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앞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여력도 사실 없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감시정찰 역량은 현실적으로 작전적 중심을 넘어가지 못해요. 현재 4251 집단군이 전방에 깔려 있는데 이 4251 군단의 후방 중심을 넘어서 정찰할 능력이 한국군은 없습니다. 이제 겨우 위성 5개 띄웠을 뿐이에요.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도 이 감시정찰 역량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지휘 통제라도 되느냐? 링크 16이라든지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는 현재 나토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C4I, C2 체계를 한국군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해군의 CEC 함정 지휘 통제 체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판매 거절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현재 연합 자산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C4ISR 능력이 없습니다. 위성 현재 5개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24시간 감시를 하려면은 수십 개를 더 쏘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위성을 적극적으로 기동을 시켜서 24시간 감시 정찰을 한다. 만약에 북한의 텔이 움직였으면 위성이 공전하고 있는 궤도에서 변경을 시켜가지고 텔을 추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위성체에 들어가 있는 연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 3년 단위로 이 위성이 계속 소모될 거예요. 소모되면은 궤도 낮춰서 낙하시키고 새로운 위성 또 쏘아 올려야죠. 이 위성 한번 개발해서 쏘아 올리는데 만약에 2, 3년 정도 든다 치면 나로우로 뭐 쏘는데 2, 3년 단위로 위성 쏘는 거에만 2, 3조를 계속 퍼부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칼럼이나 여러 가지 뭐 국회 발제나 이런 게에서 밝혔다시피 착수 비용에만 이런 자산들을 보완하는 착수 비용에만 35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판단한 것처럼 200조에서 300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전 지구적인 전쟁과 분쟁이 계속 발발하고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무기체계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저 예산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00조 이상을 퍼부어서 첨단 무기체계를 다 구비했다 치더라도 이걸로 미국의 억제력을 대신할 수 있냐?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다 그렇다 치고 지휘 역량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즉 연관장교급, 대위급 이상, 소령급 이상의 연관장교, 장성단의 지휘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교육이 필요합니다.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해요. 각 교육기관들, 6대라든지 고군반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장성교육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장기간 교육을 시키면서 현대전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전쟁사도 교육시켜야 되고 전략도 교육시켜야 되고 폴밀 게임도 교육시켜야 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현재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말 뭐 나와 있는 뭐 정답지 외워서 시험 보는 그 수준으로 현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교들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장군이 됐는데 왜 수준이 제3자가 봤을 때 낮아 보이는가? 저는 교육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작권을 전환을 하기 전에 이런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들까지도 전부 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개량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현역 연관장교분이나 장성분 중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닌데 무슨 소리냐. 그러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태의 상황을 놓고 학자들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태로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현재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전작권의 발동 구조입니다. 전작권이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 전작권의 발동은 데프콘 체계에 따라서 발동이 됩니다. 데프콘은 아마 피디님이나 구독자분들께서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프콘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국은 평시에도 4단계를 적용을 합니다. 왜? 북한과 적대적으로 마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화된 감시경계 태세가 4단계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평시예요. 이 4단계에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데프콘이 어떻게 격상이 되느냐? 한미 양국이 각자 NSC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주도하는 회의를. 이 NSC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다시 양국 대통령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데프콘을 향상시킬 것이냐, 상향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둘이 회의를 해서 한국 대통령이 저는 060으로 데프콘 1을 발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대통령이 왜요? 발령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국 대통령의 요청이 있으니 발령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미국은 090으로 발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양국 대통령이 발령하겠다고 협의를 하면 늦게 발령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령이 됩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게 060, 09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09시를 기준으로 데프콘 1이 발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프콘 1이 발령이 돼야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합참해서 한미연합사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전환이 되더라도 이작사라든지 일부 한국군 수방사라든지 일부 부대들은 그 지휘 아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었던 미국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것이다 라는 거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죠. 미국 대통령이 됐건 한국 대통령이 됐건 이건 협의의 영역이지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작권 전환 논의는 대단히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켜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를 하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상태를 확고 공고히 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말 그냥 거품 같은 이상에 불과한 전환에 대한 논의에 집착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테리어, TBM, 전술탄도탄 전력만 26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260대의 텔 중에서도 KN-23은 텔당 2발, KN-24는 텔당 4발의 탄도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군이 국방백서에서 현재 공개하고 있는 텔의 수량은 60대가 전부입니다.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현무 탄도탄들은 텔당 1발이에요. 그 다탄두도 아니에요. 근데 그 60개의 텔 안에 현무3 순항미사일과 현무2, 현무2A, 현무2B, 현무2C, 이 탄도탄, 현무4, 현무5 탄도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한국군이 반격하겠다고 또는 선제 타격하겠다고 동시에 날릴 수 있는 탄도탄의 수량은 60발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공군력이 우세하지 않느냐? 한국군은 전자전 능력이 없어요. 전자전기가 없기 때문에 전시에 전자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독단적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중심에 위치한 북한 전략군의 테일들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은 F-35A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뭐 40대, 39대 다 가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동률 높게 쳐서 80대라고 쳐도 36대밖에 못 듭니다. 그러면 SDB 기체당 내부 무장창에 한 4발씩 들고 갔다 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60개 텔의 절반가량도 못 부술 겁니다. 그럼 한 절반 정도 살아남았다 치면 거기서 날라올 탄도탄들의 탄두 중에 화산 31년 핵탄이 일부라도 들어있다면 우린 정말 재앙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환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임기 내 전자권을 전환하겠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거는 나 잡아 잡수세요 라고 북한의 위협 앞에서 무장 해제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보다 무서워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심리전입니다. 왜냐? 저게 실제로 북한군 장병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북방송 스피커나 현재 특검에서는 뭐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시각을 봤을 때는 드론을 날려서 전단지를 살포할 수 있는 심리전도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대응이 안 돼요. 왜냐면은 김씨 일가 3대 세습을 해오는 동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본인들도 이제는 알아요. 아, 우리가 정말 못 먹고 못 산다. 남한에 비해서. 그 세뇌가 장마당 세대에 진입하면서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가 내세우고 있는 게 반동문화 배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벌을 강화시키면서 평양 문화어라든지 두 국가 체제, 뭐 한국과의 국경선 작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심리전의 영향, 심리전에는요, 뭐 민간단체에서 부양하는 풍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 국군이 설치해서 트는 대북방송 스피커가 북한의 전연사단 후방까지 미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대응이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아마 취소가 됐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M 주파수로 쏘는 주파수 라디오가 있어요. 자유아시아 방송인가? 제가 방송 이름은 제목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북한으로 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북한 주민들은 청취할 수가 있어요. 또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는 한국의 전파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팝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2022년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평양을 방어를 하고 있는 고사총 부대가 있습니다. 대공부대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병사들 중에 우리 한국군도 하는데 우수병사를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수병사들을 각지의 군대에서 주둔지에 선발을 해서 혁명 전적지 답사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두산에 있는 김일성 생가를 가는 뭐 그런 거였는데 북한은 기차가 KTX가 아니잖아요. 선로가 굉장히 열악해요. 기차 가다가도 쓰고 천천히 가고 속도 자체도 느리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백두산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애들 잠밖에 더 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레크레이션을 시켜준 거예요. 오락 시간을 가졌는데 평양에 방어하는 그 고사포 부대에 선발된 모범병사가 BTS 피땀 눈물 춤을 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정치부 보위원이 너희 아새끼 그 춤 어디서 배웠어? 하고 남조선 춤 아니래? 잡아냈어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보위원 어떻게 됐을까요? 보위원도 처벌받았어요.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북한군 내에서요. 북한군 젊은 장병들 사이에서 한류, 특히 K-팝의 영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심리전의 수단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친화적인 진보 진영의 한국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북한이 요구하는 게 저 심리전 수단 하지 마라.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북한 간의 어떤 평화적 공존이라든지 북한의 도발을 평화적으로 억제한다든지 이런 상호 공존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호 공존적인 차원에서 대북방송 스피커를 현재는 철거를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대북방송 스피커를 틀지는 않더라도 그게 배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철거가 된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북한군이 병력은 많지만 전투력은 낮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연구했다는 학자들, 군 내에서 근무하는 장교들, 군 출신의 어떤 군 내외의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한 말이 북한은 뭐 피죽도 못 먹고 북한군은 낙후돼 있고 숫자만 많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뭐 무조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느니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서울의 방어력이 무슨
말도 안 되게 강해서 서울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느니 무슨 무기가 더 우세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느니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 승패는 알 수 없는, 전쟁은 불확실성의 영역이고 안개 속에 있는 마찰의 연속이거든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승패는 아무도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그렇게 철수할 줄 누가 알았나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질 줄 누가 알았나요? 미국이 왜 졌죠? 베트남한테? AK 소총밖에 없는 베트공들한테?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했던 전문가 치고 전방부대에서 한 번이라도 지휘했던 사람 없고요. 장교의 입장에서 적을 연구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전쟁은요,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의지와 의지의 싸움이에요. 어느 쪽의 의지가 더 강하냐가 전쟁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전쟁은요, 또 다른 수단을 동원한 정치의 연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수단의 하나가 전쟁이에요. 무기는 그 기술적 요소, 특히 전략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클라우제비츠가 한 말입니다. 무기는요, 그 전략을 이루는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전투를 사용하는 기술들, 그 기술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기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만으로 이긴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현대전에서 북한군이 약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전투 당시에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론 전력, 멈티 전력은 미군도 현재 우크라이나한테 배우고 있어요. 미국과 서방의 유럽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한테 패배했어요. 어디서?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경보병 여단들 3개가 투입된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북한군 경보병 여단들이 40km, 50km를 각각 우회해서 우크라이나군 한 개 부대를 3면에서 둘러싸는 포초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언론에서 잘 알려지다시피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그래서 전투는 누가 이겼나요? 북한군이 이겼어요. 플레이 오브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그게. 병력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입니다. 군대의 규모,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력의 규모, 상비 전력의 규모, 예비 전력의 규모는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그런데 현재 북한의 지상군 전력은 100만에 가깝거든요. 특수작전 병력만 20만 명입니다. 근데 현재 한국군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병 복무 기간을 문재인 정부 때 18개월로 줄였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습니다. 왜? 단순히 병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비 사단의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상비 사단의 숫자가 줄어들면 전시에 즉시 가용한 지금 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또 상비 사단의 숫자가 줄어드니 그만큼 예비 전력의 숫자가 줄어들죠. 이거는 국가의 전쟁 지속 능력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거기다가 18개월 병 복무 기간으로는 주특기조차 숙달이 어렵습니다. 예전에 24개월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병역 자원이 줄어들어서 군대 규모를 유지할 수 없으니 18개월로 줄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북한의 위협이 그만큼 같이 줄어들었어야 돼요. 근데 위협은 그대로고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줄이겠다. 그러면 실제 전장에서는요, 엄청난 전투력 비율 차이로 역전돼 버립니다. 개별 무기 측엔 당연히 우리가 더 우세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썼으니까요. K2 전차, 북한의 천마 최신형 전차 있잖아요. 천마 20. 그 전차보다 K2 전차가 훨씬 우세하죠, 당연히. K9 자주포, 북한의 M2018 자주포보다 당연히 우세합니다. 천무 다련장 로켓, 북한의 방사포들보다 당연히 더 우세합니다. 그런데 숫자에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그 기술적 우위가 수적 우위에 상쇄돼 버려요. 그게 전투력 비율에서 나타나거든요. 거기다가 북한군 전력들은 한미연합군의 첨단 전력에 맞서서 비대칭 전력을 키워왔습니다. 그간. 그래서 결코 저 전력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북한군의 강점이 동시에 북한군의 최대 약점입니다. 바로 군수 문제죠. 북한군은요, 너무도 많은 무기체계를 운영합니다. 한 개 보병 사단 안에 있는 화포만 따져봐도 107mm 방사포, 122mm 자행포, 152mm 자행포,
122mm 방사포, 일부 전연사단 주타격 방향에서는 240mm 방사포가 온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꼽은 화포의 수량만 5종류예요. 그럼 이 5종류의 화포를 유지하고 그들이 쓸 탄약을 보급하고 그 수리부속과 연료와 탄약이 5배, 10배, 20배 폭증할 수밖에 없죠. 전직 상황에서는. 그 군수보급 역량이 북한의 국가 생산 능력으로는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조차도 지금 30만 정도의 병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 지경인데 북한이 전시에 100만이 넘는 군대의 군수보급을 무리 없이 해준다? 자국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도 뭐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 타격을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바로 동시에 자국의 역량을 벗어난 대군주의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한군의 약점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군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초모병력이라고 하거든요. 북한군의 이병 장병들은 초모되는 병사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전략군부터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기갑 기계화부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보병사단 배치하고 뭐 공병부대 배치하고 뭐 그런 순으로 순위를 정해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북한은 병 복무 기간이 10년, 1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20만이라는 숫자가 유지가 되는 거죠. 북한도 이 약점을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인구 절벽이거든요. 우리랑 좀 원인은 다르지만. 그런데 북한에는 통치 철학 중에 총대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구의 권력의 힘을 독재자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있다는 위상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언젠가는 한미동맹을 파탄시켜서 주한미군을 연합사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파탄시켜서 한국이 고립이 되면 핵 타격을 가하면서 반드시 적화 투기를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야욕이거든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헌법보다 위에 있는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에서도 이게 변하지 않았고요. 북한의 헌법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헌법에 핵 타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원래 핵무력을 이렇게 건설을 하고 급속도로 핵무력의 숫자를 늘려나가면 반대로 재래식 전력을 절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핵무력의 파이를 키운 국가들은 재래식 전력을 그만큼 줄였습니다. 왜?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공격을 못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래식 전력을 줄이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120만의 전력 구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어요. 전자전 영역을 도입을 했고 드론을 그것도 이번 열병식 때 다련발로 사격할 수 있는 2종류의 드론 투발기를 가져나왔고 연대대급까지 드론 전력이 이미 깔리고 있습니다. 사단급 이상 지휘부에는 인공지능 결심 체계가 보급이 되고 있고 러시아의 ESUTK라는 전술 지휘 통제 C4I 체계가 있는데 이걸 도입해서 사단급 이상 지휘부에는 깔려 있어요. 그게 이번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나왔습니다. 북한만의 지휘통제 체계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거를 북한이 이미 도입을 해서 깔고 그 성능은 현재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은 적과 통일의 야욕을 결코 버리지 않은 거죠. 북한군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 어느 정도인가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북한을 압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전략, 작전, 전술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실전 경험입니다. 우리도 군사혁신을 하고 있지만 북한 역시도 군사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는 만큼 적도 발전하고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요, 적과 역량관계 평가라는 걸 합니다. 적과 나의 역량관계를 평가해서 그만큼 적의 약점에 해당되는 우리의 강점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죠. 이 책자가요, 2023년에 제가 육군 교육사령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해서 2040년경 한국군의 아미태그 4.0 그리고 북한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투장비 현대화가 진행이 됐을 때 2040년경의 양국 지상군 전투력을 JWS 방법론이라는 걸로 비교를 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각 사단별의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요, 정보 기능에서 인간 정보는 북한군이 우리보다 7.65배 더 우세합니다. 당연하죠. 숫자가 걔네가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드론 전력에서는 한국군이 2.1배 더 우세합니다. 기동 전력에서, 특히 전차 전력에서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12배 더 우세하지만 IFV 전력,
그 중에서 북한군의 반땅크 전력은 한국군의 그런 장갑차 전력보다 북한군이 더 우세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화력은 개별 사단으로 봤을 때는 한국군 사단이 북한군 사단보다 포병 화력이 2배가량 더 우세한 걸로 분석이 됐어요. 왜? 무기체계의 성능이 훨씬 우세하니까.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한국은 지금 계속 병력을 줄이고 있죠. 2024년경이 되면 그 결과 지상군의 전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보 분야에서는 한국군과 북한군이 한국군이 정보의 그 무인기라든지 이런 정보전의 기술적 역량이 더 높더라도 전체 전군의 사단을 놓고 보면 그만큼 줄어들어 있고 북한군의 사단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근소하게 한국군이 우세한 걸로 나타납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기동 및 대기동 분야에서는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전차전력 같은 기동 분야에서는 1.32배 더 우세했지만 대기동 분야, 반땅크 전력 같은 대기동 분야에서는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3.2배 더 우세했습니다. 화력에서는요,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2배 더 우세했습니다. 전체 사단을 비교했을 때. 물론 이게 실제 화력 운영 측면으로 들어가면요, 천무나 K9 자주포 같은 개별 장비의 성능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보니까 2배까지는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저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한국군도 북한군도 어느 한쪽을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선제 타격을 허용하는 쪽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병력이 열세한 한국은 북한군에게 저 막대한 2배 이상의 화력을 선제 타격을 허용해버리면 그게 핵 타격이 아니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요, GP 라인에서부터 방어선이 쭉 후방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걸 페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라고 하는데요. 전방사단들의 병력에 그 GOP 부대에 GOP 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GOP 대대의 현재 병력의 140%를 배치해줘야 돼요. 왜? GOP에서 휴가 가고 뭐 외출 외박 가고 전역하고 이런 것들을 충당하면서도 간단 없는 연속적인 경기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100% 병력을 항상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140% 병력을 맞춰주다 보니까 페바 알파선 밑에 있는 부대들은 현재 병력의 50%가 채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소위 도움이 필요한 장병들 있잖아요. 관심사병이라고 불려지는 이 장병들은 또 페바대대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안 그래도 병력 관리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으로 힘든 페바대대에 그나마도 그런 병력조차도 지금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전차부대가 훈련을 나가기 위해서 전차부대 또는 장갑차 부대가 훈련을 나가려고 옆 부대에서 운전병을 빌려오는 실정입니다. K9 자주포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그걸 운영할 병사가 없는데 우리 워리어 플랫폼이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병력 확보가 안 돼서 병본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국방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군무원이 법적으로도 나서서는 안 되는 그 군무원이 총을 들고 경기 근무에 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러면서 그 군무원에게 어떠한 뭐 대우를 해주고 있지도 않은 이 현실이 선제적인 북한의 타격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요,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핵탄, 탄도탄, 600mm 방사포, 240mm, 122mm 각종 방사포, 드론, 포병 화력 122mm, 152mm, 155mm, 전차, 장갑차, 기타 등등등 보병, 병력, 방공무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뒤섞여 있는, 무기체계와 편제와 장비가 다 뒤섞여 있는, 거기에 전술까지 들어가 있는 종합 예술적인 차원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은요, 작전급 부대의 작전을 가리켜서 군사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술적으로 종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적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자전 분야, 한국군은 지금 전자전의 대응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실전 경험, 우리 아예 없죠. 드론, 우리 지금 국방부 장관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드론 대군을 만들겠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 드론이 지금 연습용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중국산 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드론도 지금 뭘 도입할 건지도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우리 한국군 장교들 파병 안 보냈죠. 파병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최신 전투 사례로 나오고 있는 여러 전운들을
도출해서 가지고 와서 교범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적은 실제로 그 전장에 뛰어들어서 현대전의 모든 경험을 몸으로 취득하고 왔죠. 우리는 전자전 상황에서 드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북한은 알아요. 우리는 적 드론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북한군은 알아요. 이런 것들이 소프트 파워에서부터 하드 파워적인 측면들까지 현재 엄청난 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북한은 정찰 타격 복합체라는 소련 시절에 나온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군사혁신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산 가용 범위 안에서. 물론 느려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빠르게 많은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꾸준하게 김정일 시기 때부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온 게 북한군입니다. 그게 지금 러시아 파병으로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결코 적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적의 위협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첨단 무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무기나 기술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분야는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 분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투기 전력, 그리고 해군의 고속 함정 전력도 우리가 압도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전력에서 해군군 전력은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역시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있고 무기체계도 시험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도 조기 경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대공 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하는 실험도 진행을 했어요, 북한군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 공군 역시도 한국 공군 전투기하고의 개별 성능으로는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죠. 이건 너무도 많은 전문가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굳이 제가 더 보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등급 자체가 번접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실제 전쟁이 개전되면 공군 작전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시드 작전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방공망 제압 작전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공포 전력이 엄청 많습니다. 수준이 높은 건 아닌데, 최근에는 판츠르 S1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클래스화 전자전 체계도 들어와서 발전은 했지만 역시 한국 공군의 F-35A나 F-15K, KF-16을 대적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 방공체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유인기들이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이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게 뭐냐, 우리 KF-21이 생각보다 빨리 조기 전력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KF-21을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군 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KF-21은 유인 전투기 독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거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완전 풀스텔스 형상의 드론이 있어요. 그 드론 내부에 미테어라든지 아니면은 범용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 내부 부장창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 드론들이 먼저 앞으로 날아가고, 유인 전투기인 KF-21은 스텔스는 아니더라도 훨씬 후방에서 이들을 조정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400km, 500km 전방을 관제를 해주면서 무인기의 전투를 유도해주는 이런 최첨단 멈티 전술이 이제 가시화가 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북한은 절대적으로 한국을 따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무인 드론 전력과의 유인 기하의 합동작전이 실제로 전력화가 되면 북한 방공망의 붕괴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왜? 정직하게 때릴 곳만 때리러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당연히 미끼 제대로 보낼 거고, 그래서 유인을 할 거고, 북한의 방공포대들, SA2, SA5, 번개 6호, 번개 7호 이런 것들이 레이더를 가동할 때, 그때 대레이더 미사일을 내려 꽂고, 드론에서 완전히 전방 전용 군단의 방공체대, 시드 작전으로 인해서 방공망들이 제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공군의 독주가 시작되는 거죠. 북한 전역이 초토화될 겁니다. 그리고 해군 전력 역시도 북한이 우리보다 잠수함의 척수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대부분이 로미오급 잠수함이거든요.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연허급이라든지 너무 낙후됐어요. 바닷속에 락 페스티벌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잠수함들입니다. 우리는 최신형 3000톤급 잠수함들을 진술하고 있죠. 북한도 그에 맞서서 영웅 김군옥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술하고 있는데, 북한은 고장력 강판을 만들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압력 선체를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로미오급 잠수함을 해체시켜서 그걸 가지고 조립
수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함령 선체 자체가 30년, 40년이 넘은 함정이다 보니까 다 울어있죠. 그래서 실제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웅 김군옥함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나서서 멋지게 홍보까지 해놓고선 지금까지 단 한 발의 SLBM도 서약하지 못했죠. 그 이전에 만들었던 심포급 또는 고래급으로 분류되는 실험적 목적의 SSB 잠수함 역시도 소형 SLBM 사격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발사관이 안 닫혀서 물이 들어가는 침수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북한도 지금 우리 군을 따라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외 공군력 분야에서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개별 함정, 개별 전투기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우세한데 문제는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지스함을 만들어서 이지스함의 BMD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왜 부여했을까요? 북한의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 BMD를 비싼 돈을 주고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거 아니겠어요? 스파이 레이더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작 그 이지스 구축함들이 탄도탄을 요격할 SM-3 요격탄이 없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SM-3를 들여오도록 승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SM-3가 각 함정에 다 탑재가 못 되고 있어요. 빨리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밀하게 돼야 되고 공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KF-21을 제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KF-21이 전력화되기 전에 우리 방위사업청과 우리 국방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과 협상해서 끌어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암남,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승인을 받아내야 돼요. 협상을 해서. 왜 KF-21이 미티어나 IRST 같은 유럽에서 멀리서 가져와야 되는 미사일을 쓸까요? 물론 미티어 미사일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장거리를 요격할 수 있고. 그러나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예비탄은 암남이나 사이드와인더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100 몇십 발 정도 들어올 계획인 그 IRST랑 미티어 떨어지면 KF-21은 공대공 전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수준으로는. 그래서 전시 작전 지속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암남 미사일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승인을 현 정부가 받아내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받아내서 더 많은 예비탄을 가져오기를 권고를 합니다. 이거는 육해 공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한국이 캄보디아를 공격한다면 첫 24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공세적인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도 그렇게 발언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 납치 사건이 있었을 때 저도 정말 분개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캄보디아 전역을 가루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국군이 캄보디아에 전력을 투사할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없습니다. 전투기 보내면 되지 않느냐. 알래스카도 가는데. 현실은요. 대만 해협도 우회해야 되고요. 일본이야. 우방국이니까 우리가 협조해서 공역을 개방해달라고 협조할 수 있겠지만 대만도 우회해야 되고 베트남도 우회해서 캄보디아로 접근할 때까지 공중급유를 못해도 수십 번은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 정도의 공중급유 역량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주변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도 그 정도의 공중급유 역량은 없어요. 심지어 미국도 그 정도의 역량은 없습니다. 차라리 항모를 보내는 게 낫죠. 그러면 우리가 상륙부대를 보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한국 해군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면은 한 번에 1개 상륙 제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장대대라고 있어요. 해병대에 보면 상륙 장갑 대대 하나, 후방으로 들어갈 1개 중대 규모의 해병 수색대 하나,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캄보디아군이 아무리 납부됐다고 해도 그 정도 병력으로는 해안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단급 이상의 병력을 빼내서 캄보디아를 보내면 북한이 쳐들어오겠죠. 지금도 병력에서 열세인데 그래서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캄보디아를 공격할 수 있는 특수작전을 하면 되지 않느냐. 특수작전을 하기 전에 특수부대원들이 발진하기 위한 해상발진기지용 함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해상발진기지용 함정에서 운영할 항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항공기들을 재급유를 받고 공역을 통제를 해서 활용할 공역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다국적 군과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캄보디아 내에서도 은거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은거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장비와 물자를 갖다 놔야 되죠. 투입을 한다, 헬기로 투입한다고 쳐도 거기서 그래서 다 마피아나 중국의 깡패 조직원들을 다 사살하고 우리 공군을 구출했다
근데 캄보디아 군을 뚫고 그 국민들을 수송해서 올 수송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작전을 하려면은 티어 1, 티어 2, 티어 3, 티어 4 등급의 특수작전 부대들이 원형을 이루면서 각각의 이제 포위하듯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배치가 되거든요. 이들이 공중에서 지원할 공중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상을 감시 통제해야 될 지상 감시 정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작전을 24시간 지원할 위성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24시간 동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국이 캄보디아를 공격한다, 특수작전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첫 24시간 동안은 침투기지 조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벅찰 겁니다. 현지인에 대한 정찰 활동, 현지 민간인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인지도 지금 판단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고요. 그런 것들이 다 조치가 됐다고 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캄보디아 군이,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 국민을 지금 해친 게 아닌데 캄보디아에서 군사작전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국제 제재를 받게 되겠죠. 저 24시간 안에 국제 제재를 받게 될 거고, 우리를 지원하는 우방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의 역량으로 특수작전 부대를 엄호하려면 해병대를 보내야 되는데, 해병 수색대나 아니면 특전사들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캄보디아에 낙후된 병력이라 할지라도 그 정규 병력 수만 명이 넘는 병력하고 교전을 해서 살아남을 공산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꽤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고요. 해군 함정들을 전개를 해서 함포 사격이나 아니면은 함대지 미사일 사격을 가할 수는 있겠는데,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구해서 올 정도의 항공 회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항공모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상륙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KF-21 분담금 논의 중 당황하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당황했다고 언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정상회담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 그 비공개로 하자고 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환영사 이후에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대통령이 답례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환영사 안에 대통령께서 KF-21에 관련된 언급을 하니까, 근데 이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군 장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국방에 관련된 분야는 원래 비공개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개적인 언론을 통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인도네시아도 자국한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분담금 미납이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민감했을 겁니다. 거기다 우리는 정말 양보할 만큼 양보했어요. 제가 방위사업청 담당자였으면 저는 인도네시아 퇴출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부담 수량만큼 우리가 더 전력화 시킬,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군이 더 전력화 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차라리 더 끌어올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방위사업청이 왜 그렇게 협상을 했는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선비의 자세로, 우리가 선비의 나라지 않습니까? 선비의 자세로 25년 6월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6조 원 납부해서 6천억 원 납부로 조정 합의를 해줬거든요. 물론 그 6천억 원만큼 우리가 기술을 더 안 주겠죠. 근데 바꿔 말하면 그 6천억 원만큼은 우리 혈세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현재 발전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미지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자국의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KF-21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분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는 돈, 나머지 하나는 계획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살펴보면 한 1만 7천 개 정도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도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력한 공군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간의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고요. 또 동티모르에서 인권 탄압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무기 금수 조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 결과 2025년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전력들을 살펴보면 F-16AB 완전 초기형이죠. 이거 2대,
F-16AM과 F-16BM 요거 8대, F-16C 블록 25, 32 이것도 초기형입니다. 18대, F-16D 5대, 수호이 27 SK 2대, 수호이 27 SKM 3대, 수호이 30 MK2 11대, 이렇게 49대가 전부예요.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쓸만한 건 F-16CD 23대, 그리고 수호이 30 MK2 11대가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군력을 현대화해야 하는 순간인 거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국방비가 이걸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다.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인도네시아는요, 그 훨씬 전인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체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가치 공동개발 연구가 시작된 게 2016년이거든요.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체납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체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냐? 개발도상국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는 매년 5%의 견실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코로나19가 극성이었던 2020년에만 마이너스 2.1%를 성장을 했지, 그 이후에는 21년에는 3.7%, 22년에는 5.3%, 23년에는 5% 성장을 보였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국방비는 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통제하고 있다. 2016년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군 장기 현대화 청사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MEF, 미니멈 에센셜 포스 2016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명시된 걸 보면 인도네시아 군을 현대화하려면 2024년까지 거기에 국방 예산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현실은 지난 15년 동안 0.8%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 0.8% 예산 안에서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반군과도 전투를 해야 되고요. 인도네시아에 숨어든 ISIS하고도 교전을 해야 되고요. 군 현대화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군대 유지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프리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산하는 2023년 인도네시아 국방비 지출은 95억 달러였어요. 같은 해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479억 달러였어요. 95억 달러면요, 인도네시아 GDP의 0.7% 수준이에요. 0.8%도 안 돼요. 그런데 23년에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24년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을 20% 향상시킨 2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승인을 했거든요. 이게 2023년에 실제로 쓴 금액이 근데 95억 달러였던 거예요. 대통령은 250억 달러로 인상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실제로 쓴 돈은 95억 달러였다는 거죠. 이들이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정말 진심이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애시당초 인도네시아는 제 시각에서는, 저의 주관적 시각입니다. 제 시각에서는 기술만 빼먹고 한국이 준 시제기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본인들이 팔아먹으려고 했던 정황적 의도까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행태가 비단 한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요, 2022년에 프랑스하고 무려 81억 달러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이 라팔이 인도네시아에게 공급받기 전까지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카타르로부터 7억 3천만 달러를 주고 중고 미라주 2000 전투기 12개를 구매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금 부족 문제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23년 8월에는요, 미국 보잉으로부터 현존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죠. 우리 KF-21과 동일한 4.5세대 전투기고, F-15EX 완전 하이급 전투기 아닙니까? 이거 무려 24대, 여기에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거기에다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24대에 달하는 블랙호크 헬리콥터, 이거 비싼 겁니다. 그 2대의 에어버스 A400M, 우리가 지금 공중무기로 쓰고 있는 그 비싼 기체를 튀르키예로부터는 12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구매할 계획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 계획들을 들여다보면 과연 인도네시아가 KF-21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 총량은 49대입니다. 여기서 실제 대체해야 될 물량은 15대 정도예요. 라팔이야 재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 도입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F-15EX는 다른 얘기죠. KF-21과
동일한 세대의 4.5세대 전투기인데 KF-21보다 압도적인 수준의 무장 투발 능력과 항속거리 등 비교 능력 우위군에 있는 전투기입니다. 당연히 가격도 KF-21보다 더 비싼 전투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려 24대나 도입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KF-21 48대를 생산할 여유가 있는가? KF-21보다 더 비싼데 GDP 0.8%도 안 되는 국방비로 당장 공군에 파이가 없어요. KF-21을 48대를 계약대로 다 생산을 하고 그 와중에 F-15EX 24대를 도입을 하고 라팔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들어오려면은 인도네시아 공군은 지금의 2배, 3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공군이 그렇게 창설 단계에 있지도 않거든요. 비행단들이. 또 하나의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의 저희를 의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분석되는 부분은 예산적 부분입니다. 공동개발은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투기 구매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F-15EX 같은 이런 전투기들을 구매할 때 많은 경우 해당 국가, 그 전투기를 판매하는 국가에서 구매하려는 국가에게 이 전투기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0% 내지 90% 정도를 대출로 충당을 해줄 수 있게 해줘요. 무기체계 워낙 비싸니까. 그렇다 보니 판매국이 은행이나 뭐 정책금융, 기타 금융 같은 걸 통상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문했었던 그 수비안토 대통령이 유럽제나 미국제 무기를 선호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제 시각에서는 인도네시아는 한국한테 적당히 둘러대서 분담금 깎고 그동안의 절차하거나 본인들이 배웠거나 그런 기술들 그리고 조금 기술을 적게 받더라도 분담을 깎은 상태에서 시제기 정도 받은 요 상태에서 실제 현역 전투기는 강력한 성능이 입증되어 있는 F-15EX를 풀대출을 땡겨서 구매를 하고 KF-21 시제기와 그간의 공동연구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자국의 항공산업을 발전시켜서 자국산 전투기 분량을 한 34대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서 자국 전투기 규모를 인도네시아 독자 개발 전투기로 채워서 하이로우 믹스의 공군을 구성하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요 정도가 된다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을 했을까요? 처음에 KF-X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바로 동남아시아 시장과 무슬림 시장에서 이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이 파이를 우리가 진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인 경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제기를 가지고 만든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라면 무슬림 국가들이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전투기를 살까요? 한국의 전투기를 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적인 의도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J-10 전투기 도입 논의가 KF-21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었나요? 이 J-10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아마 흘러나온 얘기일 겁니다. 중국한테는 J-10을 구매할 것처럼 얘기를 흘려서 중국으로부터 아마 모종의 이권을 챙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이터나 뭐 디플로맷 같은 유력 해외 언론사에 슬쩍 관련 내용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과연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아마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J-10 수출량이 한 4천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겠다고 한 아팔이 1억 9천만 달러가 좀 넘으니까 비슷한 성능의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J-10C가 또 꽤 뛰어난 활약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 차이에 이 정도 성능 갭이면 J-10도 괜찮은 선택지다 라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인도네시아가 지금 현재 중국과 난사고도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도네시아인데 의외로 중국제 무장을 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J-10은 검토 단계지 도입은 아닙니다. 도입을 하더라도 수호이 27을 대체하는 정말 한정적인 수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KF-21 협상에 J-10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한인이 정상회담 이후 인도네시아가 J-10은 그냥 아이쇼핑이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말 그대로 아이쇼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J-10C 최대 42대를 구매하는 방안이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보도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블러핑 또는 중국의 언론 플레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수량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인도네시아 공군은 서방제 전투기를 더 선호합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국가 부흥의 사활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협상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같이 담합해서 잘 체결을 했잖아요. 그 국가들은 서명을 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을 분수하겠다고 저렇게 이를 갈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있는데 중국제 전투기를 도입한다. 이건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지금 당장 운영 중인 F-16은 물론이고 양산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KF-21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미국 기술과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갑차나 대함 유도탄 같은 거는 몰라도 전투기 분야에서는 중국제를 도입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러시아제 수호이 계열 전투기들도 현재 미국의 대러 제재 때문에 부품 수급이 인도를 통해서밖에 조달이 안 됐는데 그나마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하고 있는 관세 전쟁 때문에 인도도 이걸 더 이상은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의치가 않아요. 중국, 러시아 측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선을 넘는 행동은 아마 이거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결코 이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말 그대로 아이쇼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KF-21 사업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다난타라가 뜻이 뭐냐 한번 살펴보니까 저게 약자더라고요.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그러니까 국가투자관리청의 준말인데 여기서 다야는 에너지나 힘을 뜻하고요. 아나가타는 미래를 뜻하고 누산타라는 인도네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2월에 출범한 국가투자 펀드예요. 주권투자 펀드인데 국영기업과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형 투자 프로젝트 이런 거나 산업 전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요.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 광업 지주회사, 국영전력회사, 국영통신회사, 소액금융이나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국영은행, 국영산업은행, 국영은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총 규모가 9,049조 러피아, 미화 5,716억 달러를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다난타라는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 다운스트림 산업, 식량 생산 및 식량 안보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이나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KF-21 사업은 첨단 제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국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담금은 이 펀드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달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펀드는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성이 클 수 있다라는 비판이 존재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펀드의 존재 목적 자체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공동 생산하기로 한 KF-21 물량 40몇 대 가지고는 경제 성장을 이끌 수가 없죠. 이걸 판매하더라도 한국과 공동 판매하는 KF-21이면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이게 한국과 지분을 또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파이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네시아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 스스로의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난타라는 가능성은 있지만 KF-21 사업의 해결책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외교적 성과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와 경제,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 걸 꼽을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정말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니켈 분야에서는 아마 세계 최대 매장국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이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되거든요. 그 외에도 보크사이트나 주석, 석유, 천연가스 등등도 상당하죠. 그리고 아직 상업화 초기 단계지만 히터류도 술라웨시나 칼리만탄에 매장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히터류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평소에도 쓰는 연필, 이런 목재나 팜오일 같은 농산, 임산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을 보다 값싸게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자원 수입처 다변화 전략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외교적 성과로서는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임철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북한과 같은 적성국들의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번 출연을 통해서 한미동맹에서부터 북한과 또는 캄보디아와의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돌아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해도 우린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평화, 번영을 우리의 후세에게도 물려줘서 우리 한반도가 영속적인 번영하는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정책적인 발전을 할 것을 현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적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적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전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교 여러분들과 부사관 여러분들은 간부들이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장병들을 이끌 의무가 있으십니다.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간부님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적을 직시하고 적의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군으로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서 발전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최고의 군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추가드릴 말씀인데요. YTN에서 운영하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채널이기 때문에 전쟁사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